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공부 고민을 해결하는 쌤튜브.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쌤튜브로 만난 지 벌써 5주가 지났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공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봤는데요. 5주 동안 잘 실천해 보셨나요? 물론 아직 실천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3월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겨울방학 동안 쌤튜브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유용한 정보들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2022년 3월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행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점점 늘어나는 수행평가 비중 때문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부담이 되셨죠? 작년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오늘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수행평가는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역량,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학생의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학생이 수행하는 과정까지도 평가해서 학생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평가입니다. 국어 과목에서는 수행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하기를 잘하는 법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말하기를 할 때 말하기를 잘 하지 못한다면 그 학생의 말하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전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국어 과목에서는 수행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어 과목에서 주로 진행되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알아볼까요? 말하기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무엇일까요? 2, 30명이나 되는 친구들 앞에서 말하려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돼요. 그쵸? 바로 말하기 불안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3, 4시간도 어렵지 않은데 왜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려고 하면 3분 정도 말하는 것도 이렇게 긴장되고 떨릴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선생님도 처음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몇 번을 NG를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철저한 준비와 연습입니다. 말하기 수행평가의 첫 단계, 대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항상 대본을 작성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문장 그대로를 대본으로 작성합니다. 여러분들도 말하기 수행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말할 내용을 문장으로 작성해서 대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잠깐, 줄글을 바로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줄글로 시작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말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대본을 작성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개요 작성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이 선생님이 영상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위해서 작성한 개요인데요. 영상에서 말해야 할 내용을 핵심어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그것을 순서에 따라 배치해놨죠. 이렇게 먼저 개요를 작성하고 시작해야 대본을 쓰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본을 작성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발표 수행평가에는 이게 필요하죠. 바로 시각자료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시각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각자료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청자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와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그림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지금 영상의 왼쪽 상단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발표 수행평가 만점 비결이라는 글이 있을 겁니다. 전체 영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소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이 아래 하단에 자막에 표시되고 있을 건데요. 이처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배치해 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각자료를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보세요. 전체 목차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정보,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
파워포인트를 포함해서 시각자료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시각자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정말 시각자료를 예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마구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에 걸리는 것도 걱정돼요. 하는 친구들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시각자료의 핵심은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라 내용의 전달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정말 하얀 배경에 핵심 키워드만 잘 적어놓는 것들이 오히려 전달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예쁜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템플릿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 템플릿 사이트들은 글씨만 바꾸면 양질의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자료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이런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면 시각자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아주세요. 시각자료까지 준비가 끝났다면 발표 수행평가 준비가 끝난 걸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말하기 연습입니다. 발표 내용과 시각자료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기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친구들 앞에서 버벅거리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요. 이런 순서로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작성한 대본을 쭉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대본을 보지 않고 작성했던 내용을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하는데요. 당연히 한 번 읽었다고 대본의 내용이 한 번에 기억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본이 외워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말하기 연습을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대본을 외운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시각자료와 함께 발표를 시연해보세요. 시각자료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 발표 수행평가 준비하기 어렵지 않겠죠? 다음으로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서평, 독서감상문 쓰기 수행평가입니다. 사실 독서감상문을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것 같은데 뭘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의 영상을 보고 나면 나만의 독서감상문, 나만의 서평을 쓰는 일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독서감상문과 서평을 잘 쓰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줄거리를 늘어놓지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독서감상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에는 누구누구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된다 라는 식으로 거의 글의 첫 부분의 한 30% 정도를 줄거리로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책의 줄거리를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줄거리를 설명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책의 줄거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은 여러분들의 감상과 성장, 변화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를 늘어놓는 것은 금물, 아주 간단하게 이 책의 주제 정도만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줄거리 대신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볼까요? 먼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나 구절을 꼽아보세요. 그리고 그 장면이 왜 나에게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써보는 겁니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인상적인 장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나만의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창적인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사회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면접을 봐서 부모를 선택하는 소설, 페인트를 소재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에서는 태어난 아이들이 국가의 양육센터에서 길러지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면접을 한 후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들의 경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도 부모님과 다툰 날이면 우리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또는 사회의 문제와 관련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사회에서 이 책은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와 같이 작품의 내용을 사회 현실과 관련 지으면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더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책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변화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직접 선택한다는 신선한 설정이 매우 재미있는 책이었다 라고 글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떨까요?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게 되었다.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된다면 아이가 꿈꾸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여러분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죠. 선생님들은 이 책이 어땠는지 궁금하다기보다는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변화와 성장을 보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글을 마무리하시면 좋은 독서 감상문이 될 거예요. 마지막, 논설문 쓰기 수행평가입니다.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이 책을 읽은 후에 여러분들의 감상을 자유롭게 쓰는 글이라면 논설문은 여러분들의 논리력, 설득력, 자료 수집 능력, 명확한 글쓰기 능력 등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논설문은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까요?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이 진솔함과 독창성이 중요한 글이라면 논설문은 논리력, 설득력, 그리고 전달력이 중요한 글입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입장이 논리력과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해야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당한 근거입니다.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를 주제로 설득하는 글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해요. 왜냐면 동물들이 불쌍하잖아요. 라고만 쓴다면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기 어렵겠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동물 실험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 자료나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 등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몇몇 학생들의 논설문을 보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은 신뢰성이 낮은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먼저 가장 좋은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들의 책이나 논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찾아가 사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하면 전문성 있는, 신뢰도 있는 양질의 근거들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학술정보 사이트들은 무료가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학술정보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학술정보 사이트 이용에 대해서 여쭤보신 후 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 해당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좋은 자료들을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문들은 사실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포털 사이트의 백과 탭을 활용해 보세요. 여기에서 제시되는 정보들은 실제 백과사전에 나오는 정보들이거나 출판된 책에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은 뉴스 기사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믿을만한 신문사나 방송사의 뉴스 기사의 경우에는 기자가 미리 믿을만한 정보를 찾아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신뢰성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꼭 피해야 할 것은 익명의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질문 답변 사이트나 위키 사이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의 글에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수시로 엄청나게 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와 신뢰도는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은 정보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다른 정보원을 활용해서 이 근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제 글을 써봐야겠죠. 그런데 논설문은 독창성보다는 전달력이 중요한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글의 형식으로 쓰기보다는 일반적인 글의 형식으로 작성해서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도록 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논설문의 첫 번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말하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 를 처음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글의 처음 부분에 주장을 제시할 건데요. 너무 갑자기 주장을 제시하면 조금 당황스러우니까 요즘 이러이러한 문제 상황이 있어서 나는 이걸 주장할 거야 와 같이 문제 상황과 주장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동물 실험으로 한다면 현재 전 세계에는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으로 죽어가고 있다. 인간에 의해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와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주장을 이야기했으니 글의 중간 부분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바로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거는 몇 개 정도 말하면 좋을까요? 3개 정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또는 근거를 2개 정도 이야기하고 한 문단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다뤄주면 글의 설득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근거를 제시할 때는 근거의 개수에 따라 문단을 나누고 문단 첫 문장에 바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쓰는 거죠. 전달력이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문단의 첫 부분에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모두 제시한 후 글을 마무리해야겠죠? 글의 끝부분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주장을 강조하면 됩니다. 요약 정리는 자신이 앞에서 말한 근거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되고요. 주장을 강조할 때는 비유, 대꾸와 같은 표현법을 활용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전달하면 좋아요. 동물 실험을 금지해서 인간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지구, 인간과 동물이 모두 활짝 웃는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 와 같은 표현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 과제입니다. 여태까지 자신의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댓글에 적어보고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개선해 볼 것인지 적어봐 주세요. 네, 이렇게 수행평가 만점 비결까지 총 5차시의 쌤튜브 영상이 끝났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희연 선생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만 담아서 고르고 골라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찾아와서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겨울방학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해보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남은 겨울방학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